일반 성냥을 방수 성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냥의 매니큐어를 얇게 바르고 말리세요. 일단 완성이 되면 성냥은 물에 떨어뜨려도 불이 붙을 정도로 충분히 마른 상태일 겁니다. 만약 겨울에 어딘가에서 길을 잃었는데 목이 마르다면 눈은 먹지 마세요. 눈에는 물보다 훨씬 더 많은 공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지도 못할 거예요. 또한 눈을 먹으려고 할 때 많은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더 위험한 건 체온이 낮아져서 몸이 아프게 될 수도 있어요. 만약 코요테나 늑대를 마주친다면 등을 보이지 마세요. 동물을 마주본 채로 천천히 후퇴하세요. 하지만 이건 동물이 한 마리일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무리를 만났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둘러싸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무를 향해 뒤로 물러서다가 나무의 등을 기대세요. 그런 다음 적절한 순간이 되면 가능한 한 빨리 나무로 올라가세요. 따뜻한 모피 코트나 패딩보다는 여러 겹의 옷이 체온을 더 잘 유지시켜줍니다. 공기가 껴입은 옷 사이에 갇혀서 단열 효과를 내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주거든요. 만약 숲에서 길을 잃었다면 땅바닥에서 바로 주무시지 마세요. 임시 침대로 나뭇가지와 잎을 층층이 쌓거나 나무 사이에 해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고 땅이 차가워지거든요. 불을 지핀다고 해도 자는 동안 불이 꺼질 수 있고 땅이 체온에서 나오는 열을 흡수할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배 위에 계시군요. 음식도 없고 어망도 없고 배가 고프네요. 원래 3시간만 배를 타기로 했는데 말이죠. 근데 그거 아세요? 신발끈과 핸드폰, 시계, 열쇠 등 모든 물건을 사용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배가 들이오는 그림자는 물고기를 유인하고 반사되는 물체는 미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열쇠를 신발끈에 묶어서 낚싯대로 사용하세요. 비록 물고기가 물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활동은 탁 트인 바다에서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짧은 명상은 공황 발작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천천히 숨을 쉬세요. 뇌는 빠르게 진정되고 공황 상태가 흐릿해지게 될 겁니다. 비행기의 산소 마스크도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호흡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어떤 나쁜 일에든 관심이 사그라들게 되거든요. 통나무로 횃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통나무를 수직으로 놓고 꼭대기에 깊은 별 모양을 새기세요. 그 안에 마른 풀, 나뭇잎, 막대기를 안에 넣고 모두 준비되면 통나무에 불을 붙이세요. 최대 3시간 동안 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나무의 크기와 종류에 상관없이 똑같이 효과가 있을 거예요. 만약 화가 난 회색곰을 만난다면 절대로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곰이 여러분을 쉽게 앞지를 수 있거든요. 대신 움직이지 말고 누우세요. 회색곰은 보통 위협을 발견했을 때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곰은 보통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회색곰일 경우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맞붙는 게 불가피하다면 뒤로 천천히 물러나서 곰 스프레이를 뿌리세요. 곰 스프레이가 없다면 후추 스프레이도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스프레이를 뿌리면 곰의 방향성이 흐트러지고 겁을 줘서 곰을 쫓아낼 수 있을 겁니다. 아닐 수도요. 숲에서 찾은 열매나 버섯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른다면 먹지 마세요. 독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고 배를 채워야 한다면 단풍나무, 자작나무, 소나무의 안쪽 껍질을 드세요. 더 부드러운 흰 속을 먹기 위해서는 칼을 사용해 거친 겉껍질을 잘라내야 합니다. 껍질을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삶을 수도 있고 아삭아삭한 간식을 만들기 위해 직화로 요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배가 고프다면 개미를 드셔도 됩니다. 가장 먹음직스러운 음식은 아니지만 영양가가 높거든요. 만약 시계가 없다면 손가락을 이용해서 해가 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손바닥 안쪽이 자신을 향하도록 손을 들어주세요. 손가락은 태양과 수평선 사이에 두세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는지 보세요. 손가락 한 개는 약 15분 정도를 뜻하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까지 남은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길을 잃어서 신호를 보내려고 불을 지펴야 한다면 많은 양의 소나무 잎, 삼나무 가지, 솔방울, 필요 없는 고무 소재 물건 등을 태우세요. 불에서 검은 연기가 더 많이 날 거예요. 그럼 먼 곳에서도 그 연기를 볼 수 있겠죠? 만약 사막에서 물은 없지만 음식이 있다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이 마를 거예요.
몸에서는 음식을 소화하려면 액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적은 양의 물을 다 쓰게 될 거예요. 사람은 물보다 음식 없이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상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숲에서 더러운 물 웅덩이를 발견했습니다. 정말 목이 마르다면 그 물로 병을 채우고 걸러내서 식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수를 하려면 거즈나 옷으로 끈을 만들어주세요. 한쪽 끝을 더러운 병에 넣고 다른 한쪽 끝을 빈 병에 넣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불순물은 병에 남아있고 깨끗한 물은 끈을 통해 빈 병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이킹을 가기 전에 일반 신발끈을 파라코드 신발끈으로 교체하세요. 밧줄이 모자르다면 이 끈으로 몇 미터 정도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만약 숲에서 길을 잃었는데 옹기를 만들어낼 것이 없다면 땅에 마른 잎과 풀을 옷 사이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면 낮에는 최대한 움직이지 마세요. 그늘을 찾거나 잡동사니로 그늘을 만들어 어두워질 때까지 그 안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밤이 되면 걷는 동안 에너지를 훨씬 덜 소비하고 수분도 덜 쓰게 될 겁니다. 이는 열사병의 위험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 얼음을 깨고 떨어졌다면 수영장에서 하듯이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만약 얼음 위에 손을 올려놓고 팔로 몸을 일으키려고 한다면 그 얼음이 갈라져서 다시 물속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팔을 얼음 표면과 평평하게 뻗고 다리를 뒤로 쭉 뻗어야 물에 뜰 수 있습니다. 이 수평 자세에서 마치 수영하는 것처럼 다리를 흔들어 보세요. 얼음 위에 너무 많은 무게를 싣지 말고 팔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면 탈출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불을 지피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2개의 구멍을 나란히 파고 그 사이에 작은 지하 터널을 만듭니다. 한쪽 구덩이에 불을 피우세요. 바람은 그 불을 끌 수 없을 것이고 두 번째 구덩이를 통해 공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방법은 몰래 불을 피워야 할 때도 유용합니다. 어둠 속에서 이런 불은 보이지 않을 테니까요. 뽁뽁이를 버리거나 터뜨리지 말고 하이킹에 가져가세요. 추울 때 두꺼운 담요보다 추위를 더 잘 막아줄 거예요. 이 작은 공기방울은 완벽한 단열재입니다. 옷 사이사이에 넣으면 온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또한 방수 처리가 된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젖는 것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해변에서 멀지 않은 바다에서 수영을 한다면 쉽게 이한류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해류의 역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역행을 하면 힘만 낭비하고 에너지가 고갈될 거예요. 우리는 결코 해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대신 해변을 따라 옆으로 수영해 보세요. 그러면 곧 해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때 안전하게 해변으로 수영해 가세요. 만약 떨어지는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면 엘리베이터가 바닥에 충돌하는 순간에 뛰려고 하지 마세요. 앉거나 서 있어도 안 됩니다. 천장을 보면서 바닥에 누우세요. 다리는 가능한 한 넓게 벌리고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른 한 손은 머리 뒤에 둬서 머리를 보호하세요. 이 자세는 떨어질 때 몸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줍니다. 길을 잃었어요. 구조 헬기가 숲 위를 날아다니지만 조명탄도 없고 불을 피울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거울이나 핸드폰 화면을 사용해 햇빛을 반사시켜 보세요. 헬리콥터를 향해 반사광을 조준해야 합니다. 구조대원들이 눈부신 빛을 알아차리면 여러분을 구하러 날아올 거예요. 과학과 여러분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야생에서 길을 걷고 있는데 마른 덤불에서 뱀이 튀어나와 여러분의 발목 위를 묵니다. 참 운도 없네요. 침착하세요. 독이 퍼지는 것을 늦추기 위해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낮게 유지해야 합니다. 신발과 양말을 벗으세요. 이제 여러분을 문 뱀이 독사인지 아닌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만약 다리에 2개의 깊은 구멍난 상처가 보인다면 독사의 송곳니 자국입니다. 독사가 아닌 뱀에게 물렸다면 U자 모양의 작고 날카로운 이빨 자국이 보일 거예요. 약 600종의 독사가 있는데 살무사와 코브라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각각 다른 종류의 독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치료 방법도 다릅니다. 만약 살무사에게 물렸다면 상처에 압력을 가하지 마세요. 독을 한 부위에 가두면 조직 손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 가까운 병원으로 급히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코브라에 물렸을 경우
독이 몸 안으로 더 이상 퍼지는 것을 막으려면 상처 부위를 붕대로 묶어야 합니다. 물린 사람이 숨을 쉬고 있는지 잘 지켜보세요. 네, 코브라 독은 횡격막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독을 빨아내지 마세요. 독은 온몸으로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떤 뱀에 물렸는지 자세히 보고 가능하면 뱀 사진을 찍어서 의료진에게 보여주도록 하세요. 화면에 잘 보이도록 찍으세요. 뱀에서 알레르기로 넘어가 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콧물이나 재채기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복잡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려운 발진은 알레르기 반응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피부염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요소에 노출된 일주일 후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희귀한 사례가 있었어요. 누군가 처음으로 치아 교정을 받았고 일주일 후 손목시계를 찬 부분과 배에 가려운 발진이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교정기에 니켈에 알레르기가 있었던 거였어요. 만약 햇볕에 한두 시간 동안 앉아있은 후에 피부에 물집이 생긴다면 햇볕에 탄 것이 아니라 알레르기 반응일 겁니다. 또한 피부가 붉어지고 작은 돌기가 솟아오르고 피부가 벗겨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응급실로 가세요. 전문가들이 테스트를 진행한 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해줄 겁니다. 때때로 약물이 알레르기를 일으키기도 하고 라임 같은 과일이나 파스닙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면 과일과 채소를 멀리하세요. 일부 과일과 채소에는 꽃가루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고 여러분의 면역체계는 그 단백질에 진짜 꽃가루처럼 반응합니다. 가려움증, 입과 얼굴의 부종 등과 같은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손에 깊은 상처가 났다면 구급차를 부르는 게 우선입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팔을 올리고 깨끗한 압박 붕대로 상처 부위에 압력을 가합니다. 붕대를 제거하지 마세요. 나중에 의사나 간호사가 제거하도록 두세요. 압박 붕대가 충분하지 않다면 교체하지 말고 계속 추가하면서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합니다. 몸의 주요 동맥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두어야 응급 상황에서 압박으로 출혈을 멈출 수 있겠죠? 팔뚝에 베인 상처가 있다면 팔 위쪽에 있는 상완 동맥에 압력을 가합니다. 상처가 손바닥에 있으면 손목에 있는 요골 동맥에 압력을 가하세요. 겨울에 눈폭풍이 부는데 차 안에 갇혔습니다. 밖은 춥고 몸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건 좋은 일이에요. 기온이 편안한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 몸은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체의 표면 열 생산량이 500%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런 떨림이 여러분을 오래 따뜻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얼마 후 근육의 연료가 고갈되고 근육이 수축을 멈출 것입니다. 만약 갑자기 누군가가 몸 떨림을 멈추고 피곤해하면서 잠들려고 한다면 빨리 행동해야 합니다. 실내로 데려가서 젖은 옷을 모두 벗기고 손과 발을 문지르고 담요를 덮어주고 따뜻하고 건조한 것으로 가슴, 목, 아랫배를 열찜질해주세요. 절대로 팔이나 다리에 열찜질을 하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열기는 차가운 피를 심장, 뇌, 폐로 다시 밀어내서 신체의 심부 체온을 떨어지게 합니다. 허허벌판에 있는 도로를 주행하다가 기상특보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됩니다. 지역에 토네이도 주의보가 내렸다는 건 토네이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네이도 경보는 토네이도가 레이더에 나타났거나 직접 목격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박도 주의해야 합니다. 우박은 폭풍 속의 상승 기류가 비를 두꺼운 구름 속으로 밀어넣어 비가 얼 때 나타납니다. 하지만 토네이도가 다가오면 비 없이 우박이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조용해집니다. 공기는 고요해지고 바람도 불지 않죠. 갑자기 구름이 회전하는 패턴이나 하늘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토네이도가 가까워질수록 요란한 폭포수 소리가 굉음으로 변합니다. 기차나 제트기 소리와 비슷할 거예요. 잔해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깔때기 모양의 구름이 회전하기 시작하여 나뭇가지와 잎을 위로 당깁니다. 토네이도가 좌우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토네이도가 너무 가까이 올 때까지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피하세요. 집에서 TV를 보면서 쉬고 있는데 소름 끼치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부드러운 바람 소리 같지만 모든 문을 확인해봐도 열린 곳이 없어요.
다음날 가슴에 압박감이 느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됩니다. 그러다가 가슴 통증과 함께 무서운 피로감이 뒤따릅니다. 몸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사실 문제는 집안에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일 수도 있어요. 집안에 가스가 가득 차면 혈류 속에 쌓이게 되고 몸에 있는 산소를 대체합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은 또한 두통, 메스꺼움, 그리고 혼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밖으로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구조를 요청하세요. 또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복도나 침실에 설치하세요. 1년에 2번 배터리를 확인하고 알람이 울리면 집 밖으로 나가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스케이트를 타러 갑니다. 호수의 얼음은 전보다 더 두꺼워 보여요. 아, 이런!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얼음물에 빠지고 맙니다. 먼저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 여러분의 몸은 충격에 빠집니다. 걱정 마세요. 1에서 3분 후면 지나갈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단단한 얼음 조각을 찾아서 꼭 잡고 있어야 합니다. 기어 오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팔을 얹고 다리를 차서 얼음 조각을 앞으로 밀어줍니다. 그러면 얼음 위로 몸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 얼음 위에 올라가거든 일어서지 마세요. 만약 일어서면 여러분의 체중은 더 작은 얼음 부위에 집중될 것이고 그러면 얼음이 다시 깨질 거예요. 단단한 얼음 위에 도착할 때까지 몸을 굴리세요. 뜨거운 차의 유리창을 깨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차 창문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여러 층의 재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의 뒷유리창이나 앞유리창을 깨려고 하지 마세요. 깨기가 더 힘듭니다. 조수석과 운전석 측 창문을 노리세요. 망치가 있다면 유리 한가운데를 치지 마세요. 유리 가장자리를 쳐야 유리가 더 잘 깨집니다. 그런데 창문이 망치며 드라이버며 주변에 있는 온갖 도구를 사용했는데도 깨지지 않는다면 작고 뾰족한 돌멩이를 찾으세요. 그것도 안 된다면 최선의 방법은 자동차의 스파크 플러그를 사용하는 겁니다. 후드를 열고 스파크 플러그를 뽑아서 도자기 케이스를 부순 다음 깨진 세라믹 조각을 창문을 향해 던집니다. 한여름 태평양 연안 어딘가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군요. 갑자기 강한 지진이 느껴집니다. 다가오는 쓰나미의 첫 번째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아니면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큰 파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는 또 다른 징후들도 있습니다. 하나는 수위의 변화인데 상승하거나 하강할 수도 있어요. 만약 바닷물이 빠르게 빠지고 해저면이 노출되는 것이 보이거든 적어도 해발 30.5m 높이의 1.6km 내륙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일단 바닷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거대한 파도가 치기까지 5분의 대피 시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과학과 여러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까지 차오르고 주변은 온통 얼음입니다. 빠져나와야 해요. 차가운 물에 빠지면 몸은 쇼크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반사신경이 숨을 헐떡거리게 만들겠지만 그러지 마세요. 그저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물 밖으로 유지하세요. 부츠, 재킷, 배낭과 같은 무거운 물건은 모두 버리세요. 얼음에 도달하거든 점프해서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수영장이 아닙니다. 수평 자세를 취하도록 노력하고 다리를 강하게 움직여 얼음 위로 올리세요. 그런 후에 손을 이용해서 몸을 끌어올립니다. 일단 수면 위로 올라가면 몸을 굴러 가장자리에서 멀어진 다음 기어서 걸어갑니다. 만약 야생에서 모험을 하려고 한다면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불쏘시개를 직접 만드세요. 팬에 물을 데우고 파이렉스 용기를 넣고 파라핀을 녹입니다. 그런 다음 달걀판 각 칸에 천 보풀하기를 넣으세요. 파라핀으로 채우고 다 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달걀판의 각 부분을 잘라내세요. 이것 하나만 있으면 불을 피우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치실은 야생에서 생존하는데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깡통탭을 낚싯바늘로 사용해서 낚싯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것을 빨랫줄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두 나무 사이에 걸기만 하면 됩니다. 약해 보이지만 치실은 약 2.2kg까지 지탱할 수 있어요. 치실은 또한 매우 가연성이 강한데 불을 피우기 힘들 때 치실을 약간 사용하여 불을 피울 수 있습니다. 평범한 플라스틱 병으로 매우 튼튼한 밧줄을 만들 수 있어요.
잘 드는 가위가 있다면요? 병의 목을 잘라내서 길고 좁은 컵처럼 보이도록 하세요. 그러고 나서 오렌지 껍질을 벗기듯이 나선형으로 자릅니다. 항상 같은 두께로 유지하도록 하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고 강할 거예요. 막대기를 서로 묶는데 사용해서 오두막을 지을 수도 있고 배낭이 찢어지거나 할 경우 동여맬 수도 있습니다. 설탕은 치아에 해로울 수도 있지만 꽤 달콤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헝겊에 약간 부어서 반창고처럼 사용하세요. 오, 맛있겠는걸요? 모기는 정말 귀찮은 존재일 수 있고 야생에 아주 많습니다. DIY 방충제를 만들어서 모기를 멀리할 수 있어요. 필요한 건 오렌지, 레몬 또는 감귤류 과일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들은 모기가 아주 싫어하는 에센셜 오일로 가득 차 있어요. 오렌지 껍질을 벗기고 껍질을 피부에 직접 문지르세요. 소중한 에센셜 오일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조금 구겨주세요. 모기를 막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모닥불에 오렌지 껍질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에센셜 오일이 공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배가 고픈데 불을 지필 만한 게 없군요. 주머니를 비우세요. 그 안에 불을 피우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지도 몰라요. 배터리와 껌 은박 포장지가 있다면 불을 피울 수 있어요. 껌 종이를 가늘고 길게 잘라서 배터리 양쪽에 연결합니다. 껌 종이의 중간 부분은 끝보다 가늘어야 합니다. 마른 풀, 잔, 가지, 종이 등을 준비하세요. 불을 지필 수 있는 거라면 무엇이든요. 은박지는 즉시 점화될 테니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인간은 음식 없이 놀랄 정도로 오래 살 수 있지만 물은 아닙니다.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야생의 물을 마시는 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DIY 물 필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불부터 피우세요. 물을 끓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가 식으면 그걸 가루로 갈아주세요. 숲에서 발견한 아무 재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녹은 플라스틱 같은 것이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플라스틱 병이 필요합니다. 바닥을 잘라내고 마개에 작은 구멍을 뚫으세요. 뒤집어서 수칠 7cm 정도 넣고 끓인 물을 천천히 부으세요. 이렇게 여과된 물방울은 마셔도 됩니다. 만약 물에 약간의 재가 남아있다면 깨끗한 천 조각을 마개 주위에 감아서 좀 더 여과를 해주세요. 야생에서 길을 잃으면 그을린 천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만들려면 덮개가 있는 금속 용기가 필요할 거예요. 그 안에 천 조각을 넣고 몇 분 동안 용기를 불 속에 넣습니다. 천은 가장자리 주변이 약간 검게 변하지만 여전히 온전합니다. 이렇게 그을린 천은 불이 매우 빨리 붙어요. 구식 부싯돌로도요. 아나콘다가 출몰하는 곳에서 하이킹을 한다면 명심하세요. 얕은 물가에는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나콘다는 그곳에 자주 나타나거든요. 아나콘다가 여러분의 몸을 조이고 있다면 숨을 내쉬지 마세요. 매번 숨을 내쉴 때마다 뱀이 좀 더 꽉 조일 거예요. 아나콘다는 약점이 있어요. 꼬리를 물리는 것을 싫어해요. 맛은 없겠지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눈사태는 매우 강력하니 다음에 산비탈이 있을 때 이 조언을 기억하세요. 우선 입을 가리세요. 스카프나 다른 천을 사용해서 눈이 입에 들어가지 않게 하세요. 한 팔을 머리 위로 곧게 뻗고 얼굴 앞에 작은 공간을 파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한 30분 정도 숨을 쉴 수 있을 거예요. 비싼 물건이라도 무거운 물건은 버리세요. 하지만 배낭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인 보호막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무가 보이거든 꼭 잡으세요. 표면으로 나가려면 수면으로 수영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움직이세요. 눈은 어쨌든 그냥 물이잖아요. 만약 가라앉는 차 안에 갇히거든 당황하지 말고 또 문을 열려고 하지 마세요.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너무 강해서 여러분은 귀중한 에너지만 낭비할 것이고 문은 열리지 않을 거예요. 탈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창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창문을 내리고 헤엄쳐 나가세요. 만약 수영을 잘 못한다면 공기를 넣은 비닐봉지 같은 임시 부유 장치를 만들 수 있어요. 매듭을
얇고 단단히 묶었는지 확인하세요. 플라스틱 병은 효과가 좋지만 한 병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또한 비옷이나 방수바지를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 쓰레기통을 뒤집어 사용할 수도 있어요. 만약 밤에 예를 들어 숲에서 차에 문제가 생긴다면 무엇보다 먼저 불빛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은 물 한 병이면 돼요. 아니면 액체가 든 피클병이라도 괜찮아요. 그냥 헤드라이트에 묻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물이 빛을 퍼뜨려서 더 잘 볼 수 있게 해줄 거예요. 비상 텐트를 설치하거나 불을 피울 땔감을 찾기에 안성맞춤입니다. 피클병 같은 유리병은 성냥을 보관하는 데 정말 편리합니다. 만약 숲에서 캠핑을 하고 있다면 성냥을 건조하고 안전한 곳에 숨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더욱 편리하게 하기 위해 성냥을 문지르는 부분이 달린 뚜껑을 만드세요. 성냥갑 옆면에 있는 마찰면을 잘라내어 유리병 뚜껑에 붙이세요. 다음번 야외로 큰 모험을 떠나기 전에 다크 초콜릿을 충분히 챙겼는지 확인하세요. 초콜릿은 아마도 가장 맛있는 최고의 생존 음식일 거예요. 칼로리가 풍부하고 기분도 좋게 해주죠. 게다가 준비하기 위해 포크, 접시, 불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의 마지막 팁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불을 붙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혼자 먹으려고 몰래 숨겨둔 칩을 사용하세요. 옥수수 칩은 요즘 흔하고 맛도 좋고 손가락을 이상한 색으로 변하게 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용도가 있어요. 불을 지피기 위해 칩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종류의 칩은 인화성이 높기 때문에 칩을 약간 쌓아서 땔감에 얹어주세요. 몇 초 안에 불이 붙을 거예요. 만약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있다면 스카이다이버의 자세를 따라해보세요. 머리와 가슴이 아래를 향해야 합니다. 팔과 다리를 벌리고 90도 각도로 구부리세요. 가능하면 착륙할 장소를 선택합니다. 덤불이나 건초 더미는 낙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수면은 45m 이하의 높이에서 떨어질 경우에만 안전해요. 착지하기 전에 몸을 수직으로 세우세요. 항상 뒤로 넘어지는 것보다 앞으로 넘어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팔을 모아 머리와 목을 보호하세요. 사실 이 방법이 여러분을 구해주지는 못하겠지만 바닥에 닿을 때까지 뭔가 정신을 집중할 일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만일 절벽에서 추락하고 있다면 추락 구간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세요. 추락 구간이 짧을수록 좋습니다. 각 구간이 추락의 충격을 흡수해 줄 거예요. 그러면 생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도중에 덤불이나 바위 같은 튼튼한 물체를 잡으려고 노력하세요. 속도를 늦춰줄 거예요. 만약 나무 조각이나 판자를 본다면 그것도 낚아채세요. 땅에 닿았을 때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뻣뻣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장을 다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머리를 감싸고 무릎을 약간 구부린 채로 발로 착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사실 일단 땅에 닿으면 모든 것이 약간 구부러지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해봐야겠죠. 만약 여러분이 건물 안에 있는데 그 건물이 무너져서 파편과 잔해 더미에 갇히게 된다면 공포에 질리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네, 지금 여러분의 주요 임무는 호흡기관을 보호하고 공기 공급을 가능한 한 오래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공간이 충분하다면 셔츠나 티셔츠를 벗고 아랫부분을 매듭으로 묶으세요. 그러고 나서 매듭이 머리 꼭대기에 오도록 네코를 통해 머리를 넣습니다. 먼지, 모래, 파편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해줄 임시 후드가 될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지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동안 약간의 산소를 공급해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떨어지는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다면 등을 대고 누워서 가능한 한 많은 공간을 차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의 체지방과 근육은 압축이 가능합니다. 충격의 일부를 흡수할 거예요. 누울 수 없으면 바닥에 앉으세요. 그래도 서 있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엉덩이가 마치 자동차 안에 있는 에어백처럼 작용할 거예요. 하지만 어떤 위치를 선택하든 머리를 감싸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팔을 얼굴 앞에 놓고 다른 팔을 목 뒤에 놓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황무지에 갇힌다면 우선 물을 찾으세요. 저지대를 확인하세요. 만약 산이 있다면 절벽 아래에서 물을 찾으세요. 혹시 빗물을 얻을 수 있다면 너무 오랫동안 용기에 보관하지 마세요. 상할 수도 있어요. 나무에 오르는 개미의 주의를 기울이세요. 나무 안에 수분 공급원을 향해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병은 직사광선을 충분히 오래 쬐게 한다면 불을 지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병이 렌즈 역할을 해서 모든 열을 한 곳에 모읍니다. 화재와 연기를 사용하여 도움을 요청하세요. 불길을 큰 나뭇가지나 펜으로 3-4초간 덮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연기가 충분히 모일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연기를 내뿜으세요. 얼음 사이로 빠졌다면 얼음 가장자리로 다가가세요. 얼음을 움켜쥐고 몸을 빼내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자리 얼음이 계속 깨지게 되고 곧 힘이 빠져버릴 거예요. 몸이 물속의 수평으로 위치할 때까지 다리를 차세요. 그러고 나서 물 밖으로 나와 얼음 위로 올라가세요. 일단 얼음 위에 올라가면 일어서지 마세요. 체중은 더 큰 영역으로 분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얼음이 깨질 확률이 낮아질 거예요. 바다 표범처럼 해안 쪽으로 굴러가기 시작하세요. 수영하다가 근육 경련이 생기면 등을 대고 누워서 물 위에 뜨도록 합니다. 발바닥이나 팽팽하게 느껴지는 다리 아랫부분을 마사지해주세요. 만약 다리 뒤쪽에 경련이 있다면 무릎을 구부려 가슴 쪽으로 당기세요. 여전히 물에 등으로 떠 있는 상태에서요. 발가락을 위로 당겨서 경련을 풀어보세요. 만약 실내에서 불이 난다면 낮은 자세로 가장 가까운 출구로 기어가세요. 연기는 보통 천장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래서 웅크리고 있으면 들이마시지 않게 될 거예요. 천이나 손수건이 있으면 입에 대세요. 연기를 막는 필터 역할을 할 겁니다. 만약 옷에 불이 붙었다면 바닥에 누워 앞뒤로 구르세요. 소화기를 가지고 있다면 불꽃의 밑부분을 겨냥하세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만약 창문을 깨뜨린다면 더 많은 산소를 유입하게 만든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면 불길이 더 세질 거예요. 그리고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밖에 있는데 그 지역이 침수되는 것을 보거든 개울, 배수구 또는 강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세요. 더 높은 곳으로 가세요. 만약 집에 갇혀 있다면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할 경우 지붕으로 올라가세요. 토네이도가 여러분을 향해 오고 있고 탈출할 시간이 없다면 도랑이나 낮은 곳을 찾으세요. 누워서 손이나 옷으로 머리를 감싸세요. 만약 실내에 있을 때 토네이도가 일어나고 집에 지하실이 없다면 욕조에 숨으세요. 베개를 사용하여 떨어질 수 있는 파편으로부터 여러분의 머리를 보호하세요. 욕실 벽의 배관은 구조적인 강도를 더해줍니다. 하지만 욕실에 창문이나 외벽이 있다면 옷장과 같은 더 안전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토네이도를 막아줄 벽이 많을수록 더 좋아요. 만약 폭풍우가 치는 동안 밖에 있는데 갑자기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것을 느낀다면 번개가 치려고 한다는 신호입니다. 피부가 따끔거릴 수도 있어요. 딸깍거리는 소리나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요. 즉시 몸을 웅크리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두세요. 가능한 한 몸을 낮춰야 하지만 눕지는 마세요. 땅에 닿는 유일한 부분은 발바닥이어야 합니다. 발 뒤꿈치를 서로 붙이세요. 이렇게 하면 온몸을 통해 전기가 흐르는 대신에 전기가 한 발로 들어가서 다른 발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청력 손실을 막기 위해 손으로 귀를 막으세요.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면 이른 아침 시간 동안 이동하세요.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더위를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언덕이나 다른 높은 지대가 보이면 언덕에 올라 주위를 둘러보세요. 녹지, 건물 또는 도로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밤에는 그런 기회가 없을 거예요. 많은 사막 동물들도 해가 진 후에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주변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만약 황소가 여러분을 향해 돌진한다면 가까이 올 때까지 가만히 서 있으세요. 그런 다음 옷을 반대 방향으로 던집니다. 황소는 움직임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모자나 셔츠를 멀리 던지는 것은 동물의 주위를 산만하게 할 거예요. 움직이는 물체를 뒤쫓을 겁니다. 상어가 여러분을 향해 다가온다면 당황해서 헤엄쳐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상어의 먹잇감처럼 보일 거예요. 상어가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먹으로 상어를 치세요. 눈, 코, 아가미를 겨냥하세요. 이 부분들은 상어의 몸에서 유일하게 취약한 부위입니다. 만약 한 무리의 사나운 개들을 만난다면 주위를 분산시키고 조용히 멀리 떨어지세요. 만약 한 마리가 여전히 달려든다면 여러분과 개 주둥이 사이에 물체를 놓으세요. 자, 실수로 벌떼를 건드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지금 벌떼가 여러분을 쫓아오고 있어요. 벌이 쫓아오지 않을 때까지 가능한 한 빨리 일직선으로 달리세요. 훨씬 더 좋은 대안은 대피소를 찾아 안에 숨는 것입니다. 차, 집, 화장실도 좋아요. 우연히 곰을 만났다면 자기소개를 하세요. 아니에요. 사실 모든 것은 곰이 어떤 종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커다란 갈색곰이라면 넘어져서 죽은 척하세요. 힘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을 거의 공격하지 않는 작은 흑곰이라면 소리를 지르고 몸을 더 커 보이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곰에게 달려드는 척해서 곰을 겁주어 쫓아버릴 수도 있어요. 만약 뱀을 만난다면 가능한 한 조용히 하도록 하세요. 물러날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요. 하지만 뱀을 피할 수 없다면 목소리를 높이고 막대기 2개를 함께 두드리고 발을 쿵쿵 구르는 것이 뱀을 후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뱀은 눈에 보이는 귀는 없지만 진동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모든 일을 같은 날에 경험하게 된다면 기네스북에 전화를 걸어보세요. 아마 기록을 몇 개 세웠을 거예요. 포인트 라이스 국립해안을 걷고 있어요. 그러다가 퓨마와 마주칩니다. 침착하세요. 겁먹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퓨마를 향해 고함을 지르고 팔을 흔드세요. 만일 그게 효과가 없다면 돌멩이나 나뭇가지 손에 잡히는 건 뭐든지 던지세요. 퓨마 앞 땅바닥을 겨냥하세요. 절대 퓨마를 겨냥해 던지지 마세요. 그러면 더 화가 나게 만들 거예요. 퓨마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 여러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보호하세요. 퓨마는 목을 겨냥하고 팔을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보호하기 위해 머리를 앞으로 기울이고 팔을 벌리지 마세요. 퓨마가 여러분이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아마도 물러나서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은 옐로스톤에 있어요. 여기서 회색곰과 마주칩니다. 곰이 시냇물을 마시고 있어요. 안전거리는 60m입니다. 곰이 여러분을 발견했어요. 뒷다리로 서서 여러분 방향을 바라봅니다. 지금 곰은 평균 농구선수 키 정도가 되고 무게는 거의 360kg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대항할 수는 없어요.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회색곰은 시력이 나빠서 여러분을 못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다가 여러분의 방향으로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곰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달려 도망치려고 하지 마세요. 곰이 쫓아올 거예요. 여러분은 실제보다 더 커 보여야 합니다. 팔을 흔들고 다리를 조금 더 넓게 벌리세요. 계속 말을 하고 곰을 향해 소리치세요. 곰은 여러분이 연약한 사슴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게 될 거예요. 금속 부딪히는 소리를 내세요. 만약 음식이 있다면 곰에게 던지지 마세요. 그냥 땅에 놓고 곰의 얼굴을 보면서 뒤로 물러서세요. 만약 곰이 여러분을 향해 달리기 시작한다면 유일한 희망은 땅에 엎드려 꼼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곰은 죽은 동물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곰이 여러분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냄새를 킁킁 맡고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거예요. 자, 플로리다 해안으로 다이빙 하러 갑니다. 이제 백상아리를 조심해야 해요. 수영할 때는 절대 반짝이는 보석을 착용하지 마세요. 그것은 상어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절대 수영하지 마세요. 그때가 상어가 사냥을 하는 때거든요. 물이 많이 튀기는 것도 이 해양 포식자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어가 여러분을 향해 헤엄쳐 온다면 규칙은 하나입니다. 젖먹던 힘을 다해 상어를 물리치세요. 침착하게 해안가로 헤엄쳐 가보세요. 만약 상어가 여러분을 먹이로 선택한다면 상어를 겁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상어의 코, 눈 또는 아가미를 주먹으로 때리세요. 지금 여러분은 아프리카에 있어요. 이곳 사바나의 높은 풀밭에서 사자를 볼 수 있어요. 더 나쁜 건 사자도 여러분을 본다는 거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눈을 마주치는 것입니다. 사자에게 등을 돌리지 말고 뛰지도 마세요. 2.5m에 달하는 이 포식자는 어른 3명의 무게가 나가며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속도로 달려옵니다. 하지만 갑자기 멈춰서서 여러분을 계속 쳐다봅니다. 사자는 종종 상대방을 겁주기 위해 가짜로 덤비는 척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몸이 훨씬 더 커 보이도록 해야 해요. 팔을 벌리고 큰 소리를 내세요. 그러면 사자는 또 한 번 달려드는 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만히 서 있으면 사자는 여러분이 강한 상대라는 것을 깨닫고 반대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암컷 사자는 수컷 사자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만약 새끼들을 보호하고 있다면 멈추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은 가망이 없을 거예요. 사파리 지프가 여러분을 다음 장소로 안내합니다. 코끼리가 평화롭게 물을 마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코끼리는 키가 3m에 달할 수 있고 2대의 SUV만큼 무게가 나갑니다. 심지어 강력한 엄니로 자동차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자, 코끼리 한 마리가 여러분을 보고 큰 귀를 흔듭니다.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귀를 움직여서 코끼리는 더 크게 보여서 여러분을 겁주어 쫓아내고 싶어해요. 코끼리도 겁을 먹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해 끝까지 달려들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코끼리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팔을 흔들지 마세요. 코끼리에게 충분한 공간을 주면서 천천히 뒤로 물러나세요. 만약 코끼리가 귀를 곤두세우고 달려든다면 그건 허풍이 아닙니다. 이때 나무에 오르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나무를 들이받으면 여러분은 떨어질 거예요. 심지어 튼튼한 코로 나무를 기울게 할 수도 있어요. 지그재그 패턴으로 달리세요. 코끼리는 무거워서 방향을 빨리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점차 코끼리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코끼리는 시속 40km로 달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코끼리로부터 도망치는 건 힘들 거예요. 이제 나일강으로 향할게요. 나일강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악어가 있습니다. 만일 캠핑을 한다면 물가로부터 적어도 50m 정도의 거리를 두세요. 그러면 악어가 한밤중에 캠핑장에 오는 일이 없을 거예요. 절대 악어에게서 눈을 떼지 마세요. 악어는 그 순간을 이용하여 기습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악어의 최고 속도는 시속 16km에 불과해요. 하지만 물에서부터 초당 13m의 속도로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존 확률을 높이려면 물 밖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악어의 약점은 눈, 코끝, 그리고 목에 있는 막입니다. 이 막은 악어의 목구멍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악어로부터 도망칠 때 하마와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하마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자동차만한 크기에 큰 코끼리만큼 무게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처럼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따라서 단거리 경주에서 여러분을 이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마를 겁주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만약 멀리 서 있다면 큰 소리로 하마의 주의를 끄세요. 보통 하마는 여러분을 피하려고 할 거예요. 이 순간을 이용해서 물러서세요. 하지만 하마가 하품을 하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이 하마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마는 입을 180도로 벌릴 수 있고 악어만큼 무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도망가야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무나 비탈길을 오르는 것입니다. 하마는 높은 곳을 잘 오르지 못해요. 만일 탈출에 성공한다면 여러분은 하마와 대면하고도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될 거예요. 여기 사바나 지역에는 버팔로도 살고 있습니다. 버팔로는 성인 키만큼 클 수 있고 몸무게가 1톤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나 코끼리와는 달리 공격하는 신용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버팔로가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본다면 분명히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뿔과 두개골은 금속판을 구부릴 수 있습니다. 새 차를 고철 더미로 만들 수 있죠. 여러분은 절대로 버팔로보다 빨리 달릴 수 없어요. 그러니 버팔로가 돌격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가까운 나무를 찾아 달려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약 뱀과 마주친다면 제자리에서 꼼짝하지 마세요. 뱀의 종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상대가 독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니 물리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뒤로 부드럽게 천천히 이동합니다. 뱀이 여러분을 따라오고 있다면 멈추고 발을 구르세요. 땅의 강한 진동은 뱀을 겁나게 할 거예요. 만약 뱀에 물렸다면 뱀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기억하도록 노력하세요.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면 더 좋아요. 독을 중화시키려면 특정 뱀의 특정 독에 대한 해독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동북아시아로 향합니다. 울창한 밀림을 지나다 보면 벌판이 보여요. 몇몇 멧돼지들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어요. 그중 한 마리는 새끼들을 거느린 암컷이에요. 어미는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기 때문에 지금은 특히 공격적입니다. 아차! 눈에 띄었어요. 방어할 준비를 하세요. 만약 멧돼지가 높고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낸다면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침착하게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멧돼지가 그냥 지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멧돼지가 달리기 시작하는 것이 보여요. 이제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A. 도망치거나 B. 타격을 받거나 C. 가장 가까운 나무에 오르기. 첫 번째 옵션은 틀렸어요. 멧돼지는 우사인 볼트만큼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따라잡으면 날카로운 엄니는 여러분을 끝장낼 거예요. 옵션 B. 제자리에 그대로 있기. 틀렸습니다. 멧돼지는 오토바이만큼 무게가 나가고 거의 어른의 키만큼 큽니다. 시속 40km로 들이받으면 여러분은 쓰러질 거예요.
따라서 가장 가까운 나무에 오르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만약 나무가 없다면 자동차나 높은 바위에 오르세요. 멧돼지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멧돼지는 여러분을 내버려 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멧돼지를 멀리하고 절대로 먹이를 주려고 하거나 자극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마세요. 대신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방관자 효과 때문에 그 여러 명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돕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사회 심리학에 따르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누군가를 도울 확률은 적어진답니다. 서로들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을 구하러 달려갈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격자무늬처럼 구성된 도시나 지역에서 운전 중인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행하는 것 같다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4번 도세요. 결국 처음과 같은 장소로 돌아오게 될 텐데요. 만약 여러분의 뒤에 있는 차도 그렇게 움직였다면 미행을 당하는 게 확실합니다. 집으로 향하지 말고 그 차를 따돌리세요. 야외에 있는데 폭풍이 다가오고 있고 머리카락이 곤두선다면 즉시 피난처를 찾으세요.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건 양전하가 몸속에서 올라와서 폭풍의 음전하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벼락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보호소가 없다면 까치발을 하고 낮게 쪼그려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얹은 후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으세요. 가능한 한 몸을 작게 만들면 땅과의 접촉을 줄이고 번개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을 여행할 때는 항상 작은 거울을 가지고 다니세요.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사막에서 길을 잃었는데 머리 위로 비행기가 날아간다면 그쪽으로 거울을 가리켜 빛을 반사시킵니다. 거울이 없다면 양팔을 위아래로 흔들어 머리 위에 비행기에 신호를 보내세요. 운전 중에 어딘가에 발이 묶였다면 차를 버리고 떠나지 마세요. 차가 없으면 구조대원이 여러분을 발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TV에 나오는 것과는 달리 사람들은 물에 빠졌을 때 손을 흔들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머리를 뒤로 젖힌 채 물에 잠겨 있을 거예요. 팔을 이용해서 입을 표면 위로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수면 위로 올라가려고 떠 있거나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며 허우적대는 사람이 보인다면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수영을 할 줄 모르는데 깊은 물에 빠졌다 해도 당황하지 마세요. 숨을 참고 스스로 수면 위에 동동 떠오르도록 해보세요. 등과 다리는 곧게 펴고 몸이 수면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작게 발을 차보세요. 수영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구하려고 한다면 직접 접근하지 마세요. 공포에 질린 그들이 여러분까지 물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몰래 다가가서 팔로 가슴을 가로질러 손이 여러분을 향하지 못하게 하세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붙잡히면 물 아래로 깊게 빠질 수 있습니다. 구하려는 사람의 몸 아래로 수영을 하고 조금 더 멀리 떨어져 돕는 것이 좋습니다. 회색 꿈과 마주치셨다고요? 운이 아주 나쁘시군요. 자, 뛰지 말고 눈도 마주치지 마세요.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면 천천히 걸어가세요. 하지만 가까운 곳에 있다면 가만히 서 계세요. 뛰면 안 됩니다. 소리는 지르지 말고 깨끗하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을 해보세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미리 여행하려는 곳에 회색 곰이 있는지 조사해서 곰 스프레이나 후추 스프레이를 준비하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곰이 7.6m 이내에 있다면 스프레이를 사용하세요. 곰이 여러분을 공격하려 한다면 공처럼 몸을 웅크리고 땅에 누워보세요. 침묵을 유지하고 곰이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거나 당황하지 마세요. 만약 북극곰이 뒤쫓아오는 중인데 거리가 멀다면 모자, 스카프, 셔츠와 같은 옷가지를 떨어뜨리며 도망가세요. 북극곰은 주의력이 짧아서 옷 냄새를 맡기 위해 멈출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안전한 곳으로 향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도 있죠. 그건 그렇고 이런 곰들과 자주 조우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과 함께 여행하지 말라고 제게 미리 말해주세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누군가가 사례가 들려 기침을 한다면 그대로 두세요. 기침을 한다는 건 공기가 드나든다는 거고 기도에 부분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도움을 주려다가 공기를 역류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다 더 위험해지거나 기도가 제대로 막혀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기침을 하게 놔두세요. 숨을 못 쉬거나 기침을 할 수 없을 때만 도움을 주세요. 강한 역조에 걸렸다면 절대 물에 맞서 수영하지 마세요. 힘만 빠지고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해양과 평행하도록 빠르게 수영하되 침착함을 유지하고 몸을 편안히 두세요. 더 멀리 가게 되더라도 물살을 피하면 해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은 사람의 손에서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손목을 잡아당긴다면 소나귀에 들어간 팔을 비틀지 마세요. 엄지손가락이 있는 곳부터 밀어내려고 해보세요. 외국에 가야 한다면 정부에 사실을 알리세요. 미국이나 몇몇 서구 국가에서는 해외에 간다고 국무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재해나 정치적 갈등 등으로 인해 여러분이 대피해야 할 때 그 사실을 정부가 알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이런 문제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분이 방문하려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사람이 우르르 몰려 달려가는 곳에서 넘어진다면 큰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몸을 공 모양으로 웅크리고 모든 게 끝날 때까지 기다려선 안 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부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나칠 때 그의 다리를 잡고 일어나서 계속 앞으로 가도록 하세요. 때때로 캠핑 여행에선 사람들이 길을 잃기도 합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해서 캠핑장을 나가려고 한다면 불에 탄 석탄이나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가세요. 이를 사용해 나무, 바위 또는 통나무에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표식이 몇 주 동안 그곳에 머물 거고 구조대가 추적하기가 더 쉬워질 거예요. 항상 응급처치 키트에 바늘을 넣어두세요. 길을 잃으면 나침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바늘을 자화시키기 위해 머리카락이나 털, 실크 등에 100회 정도 비비세요. 용기에 물을 채우고 나뭇잎을 물 표면에 놓고 바늘을 입 위에 놓으세요.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기 시작할 겁니다. 응급 서비스에 전화할 때 먼저 정확한 위치를 알리고 문제를 이야기하세요. 전화가 끊기더라도 경찰차나 구급차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집에서 비린내가 난다면 즉시 면허가 있는 전기 기술자에게 연락하세요. 전기부의 플라스틱 부분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 스위치, 차단기, 기타 다양한 곳이 출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븐에 구운 생선처럼요. 뱀에게 물렸다면 그 뱀에게 독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뱀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아마 대답해주지 않을걸요? 독이 있는 뱀은 보통 색이 다채롭고 고양이 같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린 곳을 보세요. 만약 깊은 구멍 2개가 난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은 독이 있는 뱀에게 공격받은 것입니다. 물린 자국이 U자 모양으로 아주 작고 날카로운 이빨 자국이 났다면 아마 독이 없는 뱀이었을 거예요. 가능하면 뱀의 사진을 찍으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응급실에 전화하세요. 입으로 독을 빼내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몸에서 독을 제거한다기보단 독이 옮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여행을 하던 중에 얼어붙는 날씨와 맞닥뜨렸다면 동상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몸의 일부가 딱딱하고 창백해질 것입니다. 그때 몸이 쓰리고 쏘인 것 같은 느낌에 몸이 마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동상을 피하기 위해 코, 귀, 그리고 손가락과 발가락 끝에 바세린을 바르세요. 잊지 않고 가져오셨죠? 다음 주의사항으로 이어가 볼게요. 추운 상황에서 떨고 있다면 안전합니다. 몸이 근육을 수축시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덜덜 떨다가 몸이 피곤해져서 잠을 자고 싶다면 즉시 따뜻한 곳을 찾으세요. 저체온증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가슴, 목, 하복부에 온찜질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손이나 다리에는 찜질하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심장, 폐 또는 뇌로 다시 차가운 피를 밀어넣어 심장의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길을 잃었는데 고인물을 마셔야 한다면 꼭 물을 끓여서 정화시키세요. 정수 처리되지 않은 물엔 해로울 수 있는 박테리아나 다양한 기름, 화학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물을 끓이는 데 필요한 정확한 온도와 시간은 고도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3분 정도 끓이면 안전할 거예요. 식용유가 끓기 시작한다면 연기가 나고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레버를 돌려 불을 끄세요. 냄비를 꺼내지 마시고요. 대신 금속 뚜껑을 덮어주세요. 산소가 없다면 불은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작은 기름불을 끄시려면 베이킹소다를 사용하세요. 베이킹소다가 아주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불이 작을 때만 가능한 팁입니다. 물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오일이 튀어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다 아셨죠? 좋아요.
갈색의 뾰족뾰족한 털로 덮여있고 9쌍의 구불구불한 팔을 한 하그나방 애벌레는 다른 애벌레와는 달라요. 이 털복숭이 외모로 원숭이 민달팽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죠. 이 이상한 곤충은 북아메리카의 그늘진 나무와 장식용 관목 사이에 숨어있는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이 털 많은 작은 생명체는 보이는 것처럼 순하진 않아요. 등에 있는 털은 애벌레 피부 안에 있는 독샘과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 너무 궁금해서 손을 뻗어 이 털을 만진다면 손은 즉시 붉게 변하고 화끈거리고 가려운 느낌이 들 거예요. 벌에 쏘인 것처럼요. 그러니까 만지지 마세요. 하지만 하그나방 애벌레에 쏘였다면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벌레 털을 없애기 위해 즉시 쏘인 곳을 흐르는 물에 헹궈야 해요. 쏘인 자국은 아물기 시작해서 일주일 안에 사라질 거예요. 총알개미는 모든 개미 종 중 가장 큽니다. 하지만 가장 몸집이 큼에도 불구하고 동전 크기보단 크지 않게 자라요. 총알개미는 니카라과와 파라과이 같은 나라의 열대 우림 깊숙한 곳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개미는 작지만 크게 뭅니다. 총알개미가 문 고통은 말벌이나 벌에 쏘인 상처보다 최대 30배나 더 고통스럽다고 해요. 현지인들은 이 작은 곤충을 24시간 개미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물린 후 하루 종일 불편한 기분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아프고 불쾌하지만 총알개미에게 물린 상처는 그리 위험하지 않으며 일주일 안에 낫는다고 해요. 이 개미들은 강력하게 무는 것 말고 또 다른 특이한 습관을 갖고 있어요. 총알개미는 포식자들을 쫓아내기 위해 강하고 역겨운 냄새를 발산합니다. 그러니 혹시 열대우림을 거닐면서 심하게 불쾌한 냄새를 맡게 된다면 미안해요. 키스벌레는 단지 좀 더 날씬하고 날개가 없고 등에 흥미로운 줄무늬가 있다는 것만 빼면 전형적인 바퀴벌레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름은 귀엽게 들릴 수 있지만 이 곤충들은 전혀 안 귀여워요. 키스벌레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따뜻한 남부주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성가신 것들은 틈, 침대 밑, 그리고 가구 등 아무데나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이 곤충들은 밤에만 나오기 때문에 흡혈벌레라는 별명으로도 불려요. 이들이 무는 것은 고통스럽진 않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키스벌레의 침에 인간이 알레르기가 있는 건 흔한 일이며 만약 그런 경우라면 물렸을 때 피부가 엄청나게 가려울 거예요. 또 이 벌레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기생충을 지니고 있어요. 만약 키스벌레에게 물렸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가세요. 일본 장수말벌은 세계에서 가장 큰 말벌 종이에요. 일본 장수말벌은 노란색과 검은색 줄무늬를 갖고 있어요. 크기와 모양으로 말벌이나 벌과 구별할 수 있는데요. 이 장수말벌은 꿀벌보다 훨씬 더 크고 날씬하며 말벌보다는 훨씬 더 길어요. 이 장수말벌들은 700마리의 집단을 이루어 이동하며 톨레도가 아닌 일본에 서식해요. 전에 일본 장수말벌에 쏘였던 사람들은 시뻘겋게 달군 부직갱이에 맞은 것 같다고 비유했죠. 이 곤충들 중 한 마리에 쏘일 정도로 운이 안 좋았다면 즉시 구급차를 부르고 구급차가 도착하기 기다리는 동안 차가운 물로 침을 씻어내세요. 흑색 과부거미는 동물의 왕국에서 가장 위험한 곤충 중 하나예요. 대략 종이 클립만한 크기에 거미의 배에 있는 모래시계 모양의 붉은 표식으로 쉽게 식별이 가능해요. 이 벌레들은 주로 혼자 이동하며 따뜻한 지역의 지하실이나 차고와 같이 어둡고 건조한 대피소 같은 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흑색 과부거미는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거미로 여겨져요. 이들의 독은 방울뱀의 독보다 15배 더 강하죠. 이상하게도 흑색 과부거미에게 물린 건 특별히 고통스럽진 않아요. 바늘에 콕 찔린 정도의 느낌이지만 엄청나게 아프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지하실에서 흑색 과부거미를 발견하게 된다면 짜증이 났을 때만 물기 때문에 자극하지 마세요. 만약 물렸다면 즉시 응급치료를 받으세요. 의료 전문가들이 물린 증상을 줄여주는 흑색 과부거미 해독제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옐로우재킷은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위험한 말벌 종이에요. 이름은 독특한 노란색과 검은색 무늬에 이름을 따서 붙였어요. 이 노란색은 눈에 띄는 네온색이며 보통의 말벌보다 훨씬 밝아요. 옐로우재킷은 큰 무리를 짓고 살며 나무, 덤불, 심지어 지하에서도 둥지를 짓죠. 만약 옐로우재킷의 둥지를 발견하게 된다면 천천히 물러서서 말벌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옐로우재킷의 침은 확실히 기분 좋은 느낌이 아니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갈이 개와 다른 갑각류 동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곤충의 한 종류예요. 전갈은 거미류며 그건 거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뜻이에요. 전갈은 사막과 같이 따뜻하고 건조한 기후에서 발견되는 경향이 있어요. 전갈은 밤에 가장 자주 나와요. 보자마자 침을 쏘는 걸로 알려진 포식동물이죠. 이들의 침은 말벌 침과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전갈의 침은 박동수를 빠르게 하고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만약 전갈에게 쏘인다면 즉시 상처를 씻어내세요. 전갈 독침 해독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에게 연락을 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300종이 안 되는 다양한 불개미들이 있어요. 이 모든 종들이 같은 강력한 침을 갖고 있어요. 큰 군집으로 돌아다니는 아주 작은 곤충이며 거의 붉은색을 띠는 밝은 갈색을 하고 있어요. 불개미는 미국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고 음식에 이끌려요. 초대받지 못한 소풍에 자주 쳐들어가곤 하죠. 제 조카들 같네요. 불개미에 물리면 굉장히 가렵지만 그리 위험하진 않아요. 물린 곳을 차가운 물에 씻으면 가려움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일주일 정도 지나면 물린 곳이 없어질 거예요. 만약 가려움증보다 더 심각한 반응을 보인다면 의사에게 긴급 치료를 받도록 하세요. 꿀벌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곤충들 중 하나죠. 우리의 꽃들을 수분해주며 우리가 먹을 꿀을 만들고 보통 인간을 건들지 않아요. 꿀벌은 대규모 군집으로 사는 사회적 곤충이에요. 하지만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 특히 노인들에겐 일반 꿀벌의 침은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만약 꿀벌이 여러분을 쏘면 피부에 박힌 침을 즉시 제거하세요. 환부를 비누와 물로 씻어내시고요. 쏘인 곳은 일주일이면 다 나을 거예요. 더 심한 증상으로 고통받는다면 즉시 의료 전문가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타란툴라 호크는 아름다운 녹슨 색상의 날개와 노란색 더듬이를 가진 길고 얇은 곤충이에요. 아시아, 미국, 아프리카 열대우림에서 발견되는 경향이 있죠. 혼자 살며 땅속에 굴을 파서 집을 만들어요. 만약 타란툴라 호크를 우연히 마주하게 된다면 아주 천천히 거리를 두고 피하세요. 이 곤충들은 위협을 감지할 때만 공격해요. 타란툴라 호크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침을 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타란툴라 호크의 침의 고통은 말도 안 되게 강력하고 3에서 4분간 지속돼요.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응급처치. 전투 말벌은 특이한 종이에요. 다른 말벌들과는 달리 전투 말벌은 노란색 줄무늬가 없고 완전히 검은색이에요. 너무 검어서 파랗게 보일 정도죠. 오, 암살자 같네요. 어떤 사람들은 이 곤충을 북치는 말벌이라고 불러요.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이 말벌은 마치 행진하는 악단의 드럼 연주자들처럼 동시에 날개를 두들겨댑니다. 전투 말벌은 따뜻한 기후를 선호하며 남아메리카의 열대우림에서 볼 수 있어요. 모든 말벌종 중에서 전투 말벌이 가장 아픈 침을 갖고 있어요. 침에 쏘여도 응급의학적 도움은 필요하지 않으며 일주일 안에 나을 거예요. 아마존 왕 진해는 남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열대 기후 곳곳에 잠복해 있어요. 눈에 띄는 붉은색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진해종이며 30cm까지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발이 엄청나게 많은 긴 진해인 거군요. 굉장하네요. 그쵸? 왕진해는 다른 곤충들과 작은 동물들에게 위험한 독을 갖고 있지만 인간에겐 위험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물리면 여전히 불쾌하고 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생물들 중 하나에게 물린다면 그 증상은 몇 시간에서 며칠까지 지속될 수 있어요. 만약 더 심각한 반응을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죠? 반드시 의사한테 가보세요. 마치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한밤중에 깨어났어요. 눈을 떠서 보는데 안녕 햄찌? 바로 어제 데려온 반려 햄스터가 앞에 앉아있네요. 근데 뭔가 햄찌에게서 원시스러운 느낌이 나요. 갑자기 햄스터가 뒷다리로 일어서서 늑대처럼 울부짖어요. 단 휘파람 소리처럼 톤은 더 높아요. 그리곤 햄찌는 창문으로 날쌔게 움직여 당신을 한번 보고 거리로 뛰어내렸어요. 대체 저게 뭐였죠? 진정해요. 햄스터라고 데리고 온 게 사실은 늑대인간 쥐였어요. 또는 메뚜기 쥐라고도 해요. 완벽한 사냥꾼이죠. 민첩하고 빠르고 고통을 느끼지도 않아요. 이 쥐는 북아메리카에 살고 구멍 파는 걸 싫어해요. 집주인을 집에서 쫓아낼 수 있는데 왜 일하겠어요. 이 귀여운 솜털뭉치는 메뚜기, 뱀, 거미를 잡아먹지만 무엇보다도 위험한 먹이를 좋아해요. 애리조나 바크 정갈은 독성이 매우 강한데 우리의 귀염둥이는 상관없대요.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쳐 이 설치류는 정갈 신경독을 에너지 드링크로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독은 이 쥐에겐 100잔의 커피와 같고 게다가 고통도 느끼지 않게 해주죠. 쥐 몸에 독이 많아질수록 바이킹이 광분하는 것처럼 날뛰게 됩니다. 전투가 끝난 후 설치류는 밤하늘로 고개를 들고 울부짖어요. 소리는 휘파람 소리에 가깝지만 시끄럽죠. 만약 이 동물이 축구장 한가운데서 울부짖었다면 관중석에서까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쥐는 자신을 알리고 모든 사람에게 여긴 내가 접수했으니까 감히 날 화나게 하지 마 라고 알리죠. 못 믿겠다고요? 불쌍한 정갈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에서 일어났을 때 쥐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방에 침투한 독충을 찾아낸 걸 수도 있어요. 자연은 인류를 불쌍히 여겨 메뚜기 쥐를 작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근처에 이 쥐가 보인다면 거기서 빨리 나오세요. 그 뜻은 늑대 인간 쥐가 사냥을 하고 있고 근처 어딘가에 전갈이 있다는 의미니까요. 새끼 쥐는 감금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공격적이에요. 고대 스파르타의 아이들 같죠. 인생 첫날부터 이들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구를 창조하는 회사에 취직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상사가 신참 오늘 밤 내 책상 위에 있는 새로운 동물에 대한 프로젝트 좀 완성해서 올려놔. 여러분이 생각해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완성한 결과는 오리너구리였어요. 이 동물은 부드러운 털로 덮여있고 비벅꼬리 같은 꼬리에 물갈퀴, 오리의 부리를 하고 있어요. 오리너구리는 알을 낳지만 새끼에게 젖을 먹여요. 당신 아주 굉장한 상상력을 가졌군요. 수컷 오리너구리는 뒷다리에 독이 있는 박차를 갖고 있어요. 이 독은 인간에게는 위험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동물을 쓰다듬는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만약 그 박차로 여러분을 쏜다면 일주일간의 극심한 고통을 가져올 테니까요. 어떤 동물이 지구상에서 가장 성질이 더러울까요? 그건 쉽죠. 벌꿀 오소리예요. 무엇보다 일주일에 5번 레슬링 체육관을 찾는 스컹크를 닮았어요. 그리고 그 냄새도 나고요. 벌꿀 오소리의 몸무게는 2살배기 아기만 하지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뱀이든 2마리의 사자든 하이에나 떼든 누구랑 맞서든 신경도 안 써요. 다 공격하고 이길 거예요. 꿀이 먹고 싶다? 문제 없어요. 오소리와 친구하게 되면 여러분을 위해 벌집을 무너뜨려 줄 테니까요. 심지어 벌침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벌꿀 오소리의 피부는 두꺼워서 뚫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날카로운 발톱과 강한 턱도 가졌죠. 벌꿀 오소리는 아프리카에 있는 모두를 두렵게 하지만 북아메리카와 유라시아에 사촌도 있어요. 이 친구들도 성질이 고약해요. 비록 거대하다고 부르긴 어렵지만 울버리는 곰이나 엘크에게 덤벼드는 걸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이 동물은 중간 크기의 개보다 크지 않아요. 만약 이 녀석을 기분 나쁘게 했다면 제가 그런 게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이 녀석은 강하고 수영도 하고 빨리 달려요. 넓은 발은 설신과 같아서 눈 속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죠. 나무 위에서도 울버린으로부터 몸을 숨길 수 없어요. 묘할 정도로 민첩하게 기어오를 수 있어요. 원뱃은 폭신한 곰을 닮은 귀여운 동물이에요. 다부지고 점원 셰퍼드만큼 무게가 나가요. 원뱃은 호주에 살고 있으며 깊은 구멍을 파서 세상에서 가장 독창적인 보호를 받는 곳에 있죠. 만약 저기 지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원뱃은 입구를 몸 뒷부분으로 막아서요. 몸의 이 부분은 4개의 연결된 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뱃에겐 이건 일종의 방패가 됩니다. 포식자가 이걸 물어뜯는 건 어려워요. 이 친구는 평화롭지만 시력이 나쁘고 별로 똑똑하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이 위협을 가한다고 생각하면 공격할 거예요. 인도 회색 몽고스는 코브라와 싸우는 데 있어서는 진정한 챔피언이에요. 싸우는 동안 아름답고 빠르게 춤을 춰서 뱀은 속임수에 반응할 시간이 없어요. 코브라는 지쳐 가능한 한 빨리 도망치려고 하죠. 이 동물은 두꺼운 털과 코브라 독에 대한 면역이 있어 코브라 송곳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몽고스는 고양이의 친척이고 인도에서 인기 있는 반려동물이랍니다. 이 동물들은 주인 무릎에 앉는 걸 좋아하지만 난폭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야생에선 몽고스는 거의 사람을 공격하지 않지만 궁지에 몰리면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일 거예요. 지구상에 정확하게 몇 마리의 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인간보다 2배는 더 많을 거예요. 이 놀라운 동물은 웃고 꿈꾸고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어요. 이들은 무리를 지어 살고 자신보다 수십 배 큰 먹이를 사냥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7,500만 년 된 공룡의 갈비뼈에서 쥐가 문 자국을 발견했어요. 쥐들은 또한 왕이 있어요. 비록 왕관은 쓰지 않지만요. 그건 꼬리가 매듭으로 묶여진 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기록된 가장 큰 왕은 32마리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주머니쥐는 공룡시대부터 존재해왔어요. 그들의 연기 실력이 오늘날까지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었죠. 근처에 위험이 생기자마자 이 영웅은 좀처럼 싸움에 뛰어들지도 않지만 도망치지도 않아요. 땅바닥에 쓰러져 죽은 척하죠.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심지어 호흡과 심장박동도 늦춥니다. 전 이 동물이 오스카상 받을 자격이 있다고 봐요. 더 리얼하게 연기하기 위해 이 배우는 냄새를 발산합니다.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포식자들이 주머니쥐에 접근할 바엔 굶는 게 나을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동물은 자신의 연기력을 통제할 수 없어요. 스트레스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주머니쥐는 공격적이진 않지만 궁지에 몰리면 으르렁거리고 털이 곤두서고 작지만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냅니다. 솔레노돈을 착하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붉은 털, 피노키오 같은 코, 털 없는 긴 꼬리를 보면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 있고 입 안에는 침을 독성으로 만드는 특별한 분비선이 있어요. 놀랍게도 이 동물은 자신의 독에 대한 면역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루밍할 때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솔레노돈은 천성이 공격적이에요. 심심하거나 화나면 돼지처럼 꿀꿀거리며 부근에 있는 아무에게 덤벼들 수 있어요. 다행히 침의 독성은 사람에게 해롭지 않아요. 피그미 저보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설치류예요. 아기 캥거루처럼 생겼고 무게는 동전보다 약간 무거워요. 가장 큰 건 카피바라인데 보고 있으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친구예요. 하지만 더 큰 설치류도 있었어요. 수백만 년 전 아프리카 버팔로 크기의 설치류가 이 행성에 살았어요. 포베로미는 식물을 먹었고 하마와 지나치게 큰 기니피그를 동시에 닮은 설치류였습니다. 이제 다음 동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특이한 설치류 1등은 마타돈 친구일 거예요. 이 괴물은 벌거숭이 두더지쥐입니다. 그리고 벌거벗었고 땅속에 살죠. 쥐치고도 겉모습이 좀 과하죠? 무엇보다 두더지쥐는 공포 영화에 나오는 소시지처럼 생겼어요. 하지만 요점은 그게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이런 크기의 설치류는 2-3년을 살아요. 하지만 벌거숭이 두더지쥐는 야생에서 30년 동안 살 수 있어요. 사람이 1000살까지 살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설치류의 경우 30년은 인간의 1000년과 거의 비슷해요. 과학자들은 아마 이 보기 흉한 땅 파는 동물이 인류의 노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거라고 믿어요. 벌거숭이 두더지쥐 300마리가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콘크리트처럼 딱딱한 아프리카 땅에 이들은 축구장 6개 크기의 도시를 파요. 사람들은 이 쥐들을 거의 만나지 못해요. 거의 땅 위로 올라오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거든요. 이 설치류는 식물의 뿌리로부터 수분을 얻는다고 해요. 자, 이제 다리를 뻗고 공원에서 산책할 시간이에요. 태양은 빛나고 날씨도 좋고 모든 게 아름다워요. 그때 구름이 수직으로 빠르게 커지고 있는 걸 발견하죠. 처음은 밝은 흰색으로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접근하며 밀도가 높아지고 새까맣게 변하고 있죠. 하늘이 어두워지고 돌풍이 머리에 있는 모자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머리카락이 곤두서기 시작해요. 그건 바로 목숨 걸고 뛰라는 신호예요. 막 벼락을 맞을 참이거든요. 바로 이 순간 양전하가 여러분 몸을 통해 차오르고 있죠. 양전하는 폭풍의 음전하를 띤 부분을 향해 다가가고 있어요.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이 전하들이 만나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거예요. 숨을 곳이 없다면 몸을 웅크리고 주변의 물체보다 몸을 작게 만들어 보세요. 바닥에 납작 엎드리지 마세요. 젖어서 굉장히 전기가 잘 통할 수도 있어요. 번개치는 동안 위험을 외치는 다른 징후들도 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근처 금속 물체에서 이상한 탁탁하는 소리, 윙윙거리는 소리나 진동하는 소리가 들릴지도 몰라요. 피부가 따끔거리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입안에는 이상한 금속 맛이 날 수 있어요. 은박지를 씹고 있는 게 아닌 이상은 조심하세요. 게다가 염소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그건 오존 냄새예요. 전하가 대기를 형성하는 주 기체인 질소와 산소의 분자를 독립된 원자로 나눠요. 이 원자들이 다시 합쳐질 때 어떤 분자들은 3개의 산소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를 만들어내요. 그게 오존이에요. 하강 기류가 높은 고도에 있는 것을 여러분 코 높이까지 가져 내려오기 때문에
폭풍우가 치는 동안 이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번개를 발견하고 천둥 소리가 들리는 시간 간격을 측정함으로써 뇌우가 얼마나 가까운지 알 수 있어요. 매 5초당 1.6km예요. 머리 위 하늘이 어두워지고 불길한 초록색으로 변하고 있네요. 뭔가가 뺨을 때립니다. 아야! 아파요. 여러분은 이 불쾌한 물건을 집어들어요. 거대한 우박이네요. 하지만 밖은 그렇게 춥지도 않고 비도 안 오는데 모든 것이 얼마나 고요하고 조용한지를 알아차립니다. 바람도 전혀 안 부네요. 이건 폭풍 전야의 고요함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곧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린 마치 화물열차가 이동하는 것 같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큰 굉음으로 변해요. 근데 기차가 아니네요. 토네이도인데 빠져나갈 시간이 거의 없어요. 구름 파편 뒤로 깔때기가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회전하는 공기 기둥을 다른 것으로 착각할 수는 없을 거예요. 만약 도로에서 토네이도를 맞닥뜨린다면 가능한 한 차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이러면 차가 여러분을 향해 돌진하는 걸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도랑을 찾고 그 안에 누워 머리를 감싸세요. 실내에 있다면 창문에서 떨어져 가능하면 지하에 숨으세요. 이제 여러분은 해변에서 해안을 따라 걸으며 가벼운 바람을 쐬고 있어요. 갑자기 발 밑에 땅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지진인가 봐요. 그 다음 이상한 점은 물이 해변에서 무서운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가 바닥이 노출되어 산호와 심지어 물고기들이 보여요. 그때 멀리서 굉음이 들려요. 지진 해일이에요. 그리고 목숨을 구할 시간이 단 몇 분밖에 없어요. 당장 높은 지대로 올라가세요. 거대한 파도가 이미 해변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지진 해일이 몰래 다가올 방법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거대한 파도가 연속으로 해안에 부딪히는 형태로 오는 건 아니거든요. 지진 해일은 빠르게 오르는 조수 같아 보일 수 있어요. 보통 심각한 수중 난기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수면 아래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무거운 물체들을 이리저리 던지죠. 또 바닷물이 부글부글 끓고 소용돌이 치며 이상한 패턴을 만드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지진 해일이 다가온다는 다른 확실한 신호예요. 개가 안절부절 못하네요. 출입문을 긁고 아파트를 배회하고 구석에 숨으려고 하네요. 보통은 조용하고 유순한데 이 강아지는 하울링을 하면서 짖고 있네요. 지난 며칠간 날씨도 이상했어요. 하루는 더웠다가 24시간 지나면 또 추워지죠. 게다가 집 근처의 개울이 활기를 띠며 빠르게 지나가면서 졸졸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게 됩니다. 찬장에서 컵이 쨍그랑하는 소리를 내고 나서야 비로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습니다. 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는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작은 지진인 전진에 의해 발생되었어요. 지진은 종종 무리로 발생해요. 약한 지진이 여러 번 발생한다면 훨씬 더 큰 지진이 오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재난이 일어나기 전 여러분은 기괴한 푸른 불빛을 볼지도 몰라요. 그중 어떤 것들은 땅에서 나온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다른 것들은 공중에 맴돌기도 하죠. 이건 소위 지진 발광이에요. 엄청난 압력을 받은 바위에서 방출되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기 며칠이나 단 몇 초 전에 볼 수 있어요. 동시에 일부 전문가들은 지진 발광이 존재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지진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수족관에 메기가 있다면 메기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과학자들은 이 종은 지구 진동에 반응할 수 있다는 걸 입증했죠. 이 물고기는 지진 활동이 많을 때 안절부절 못해요. 어떤 벌레들은 폭풍이 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들은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자연재해에 대비하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곤충들이 몰려 보인다면 대피처를 찾으세요. 벌 같은 경우에는 심한 폭풍우를 예측할 수 있죠. 비가 오기 전날에는 훨씬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해요. 사각형 파도는 두 개의 다른 파도 패턴이 서로 충돌할 때 발생해요. 이 현상은 멋져 보이지만 해안에서 보고 있을 때만 그렇죠. 이런 파도 속에 놀려고 물에 들어갈 생각하지도 마세요. 이런 곳에는 숙련된 수영선수도 쉽게 수면 아래로 끌어당길 수 있는 교차 해류가 흘러요. 그리고 만약 바다 파편과 해초를 운반하는 거칠고 변동이 심한 파도가 보인다면 물 밖으로 나가세요. 강한 이안류의 신호일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을 바다로부터 멀리 데려갈 수 있어요. 만약 호수나 바다 수면에서 냄새나는 녹색 물질을 봤다면 물에서부터 멀리 떨어지세요. 위험한 조류 대증식일 수 있어요.
첫눈에 독성인지는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피하는 게 나아요. 허리케인이 도착하기 3일에서 4일 전에 바다나 해양 수면은 2m까지 부풀 수 있어요. 파도는 매 9초마다 해안을 강타하죠. 허리케인이 가까울수록 파도는 해안과 부딪히는 속도가 빨라져요. 또 더 높이 올라가기도 해요. 어떨 때는 최고 5m까지도요. 하늘에는 가볍고 솜털 같은 구름이 흩어져 있어요. 허리케인이 해안에 도착하기 대략 36시간 전 대기압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바람 속도가 빨라져요. 하늘에는 성긴 머리카락 같은 구름이 나타나요. 허리케인이 해안에 도착하기 18시간 전 하늘은 열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빗물은 종종 저지대를 범람시켜 최고 4.5m까지 물이 차오르죠. 허리케인이 12시간 전 거리에 왔을 때 강한 돌풍이 느슨한 파편들을 들고 옵니다. 육지에 도착하기 6시간 전 풍속은 이미 시속 145km예요. 나무를 부러뜨리고 심지어 뿌리까지 뽑고 큰 파편들을 집어던지고 차를 뒤집을 정도로 충분히 강력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항해하는데 배 주위를 상어들이 돌고 있다고 해봅시다. 상어를 잘 지켜보세요. 만약 포식자들이 갑자기 여러분을 내버려두고 깊은 물로 향한다면 허리케인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걸지도 몰라요. 가능한 빨리 마른 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해주세요. 만약 폭우가 내리는 동안 굉음이 들린다면 여러분 방향으로 갑작스런 홍수가 오고 있다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 순간 강가에 있다면 흘러내리는 물에 파편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물색은 바뀌어 점점 더 흐려지고 어두워질 수 있어요. 이러한 신호들은 여러분 머릿속에 경종을 울리게 할 거예요. 직감이 맞다고 느껴지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가능한 한 그곳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하세요. 갑작스런 홍수는 종종 치명적이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숲에 있다면 시내, 개울, 강에 있는 물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만약 물이 빠르게 흐르거나 수면이 상승한다면 산사태가 일어날 징조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물이 진흙으로 변하는 게 보인다면 증거들을 더 기다리지 마세요. 당장 그곳에서 도망쳐야 해요. 자, 여러분은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녀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모르고 있었나 봐요. 이런 궁지에 몰렸군요. 떨어지는 길을 여러 부분으로 나눠보세요. 덤불, 관목, 나무, 바위 등 보이는 것을 모두 잡으세요. 이렇게 하면 긴 낙하를 더 짧게 여러 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새로 떨어질 때마다 그 충격은 줄어들 거예요. 충격이 충분히 흡수되면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랑의 기회도 생기겠죠? 그 여자분과는 안 되겠지만요. 창문에서 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지는 길에 무엇이든 매달리도록 하세요. 아마 여러분을 잡아주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속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하강 구간이 있을 겁니다. 캐노피는 플라스틱이든 유리든 진정한 생명의 구세주가 될 수 있어요. 어느 쪽이든 아프긴 하겠지만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요. 무릎을 조금 굽혀야 하기도 할 겁니다. 무릎을 구부리면 다리가 동시에 땅에 닿게 되고 결과적으로 덜 심각해질 거예요. 또 다른 팁은 착륙할 때마다 발가락 끝부터 떨어지게 하고 다리를 절대 똑바로 세운 채 떨어져선 안 된다는 겁니다. 팔로 머리를 감싸는 것도 잊지 마세요. 콘크리트나 진흙 웅덩이 위에 떨어진다 해도 머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유사는 영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위험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유사에 갇히게 된다면 이런 또 궁지에 몰렸군요. 먼저 침착하세요. 그러면 허리보다 더 높이 잠기지 않게 될 겁니다. 신발, 가방, 심지어 옷까지 여러분을 더 무겁게 만드는 모든 것을 던져버리세요. 물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다리를 흔들면 빠져나오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팔은 항상 위로 올려야 합니다. 떠오르려고 해보세요. 하지만 누운 자세는 안 됩니다. 작은 걸음으로 뒤로 이동하세요. 큰 걸음은 내딛기가 어려우므로 빠져나가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단단한 바닥에 닿으면 오래 밖으로 굴러 나오세요. 야생동물의 공격에서 살아남는 건 어려운 일이겠지만 많은 수의 사람들도 그에 못지않게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물결처럼 때로 움직이게 되면 빠져나갈 수 없게 될 수 있어요. 이런 또 궁지에 몰렸군요. 수백 명의 사람들 사이에 갇히게 되었다면 첫 번째 규칙은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멈추면 바로 넘어지게 될 거예요. 만약에 넘어졌다면 에어포켓을 만들어 보세요. 팔을 얼굴과 가슴 위로 올려 감싸야 합니다.
여러분이 간신히 똑바로 설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이 급류처럼 다가온 것이 느껴진다면 곧장 옆으로 움직이도록 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야외에서 길을 잃었는데 낚시를 해야 한다면 깡통 뚜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리 형태로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비스듬히 잘라내고 금속을 다듬어 실제 고리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날카로운 끝을 만드는 겁니다. 또한 캔은 임시 요리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캔의 옆면에 구멍을 내세요. 안에다 땔감을 넣고 불을 붙이세요. 그 위에 계란 프라이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치실은 야생에서 살아남을 때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통조림 뚜껑 고리와 함께 낚싯줄로 사용할 수 있죠. 또한 두 나무 사이에 고정해서 발렛줄처럼 쓸 수 있죠. 얇아도 한 가닥으로 2.2kg까지 지탱할 수 있습니다. 긴 막대기와 칼을 치실로 묶어 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연성도 높기 때문에 만약 큰 나무 조각에 불을 붙일 만한 불쏘시개가 없다면 치실을 태워보세요. 치실은 또한 훌륭한 임시 신발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잘 드는 칼이 있다면 평범한 플라스틱 병으로 매우 강한 밧줄을 만들 수 있어요. 먼저 작은 그루터기부터 찾아야 해요. 병과 거의 같은 직경이어야 해요. 그루터기 가운데를 가로질러 틈을 만드세요. 그런 뒤에 칼날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크게 그루터기의 새김눈을 만들어주세요. 병의 목을 잘라내고 가장자리에 작은 눈금을 내세요. 너비는 원하는 밧줄 너비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병의 가장자리를 가운데 틈 안쪽에 놓고 칼날을 틈 쪽으로 넣어서 그루터기의 새김눈에 칼을 넣습니다. 병을 틈 사이로 천천히 당기기 시작하면 병이 돌아가게 될 거예요. 돌아가면서 칼날이 밧줄을 잘라낼 겁니다. 이 밧줄로 통나무를 잘 고정할 수 있을 거예요. 오두막을 짓는데 사용할 수 있겠죠. 사람은 음식 없이는 며칠을 버틸 수 있지만 물 없이는 살 길이 없습니다. 야생의 물은 때때로 맛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 마시기에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임시 정수 필터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불부터 시작하세요. 끓는 물이 부족할 수 있으니 재가 차가워지면 바로 일정한 크기의 가루가 될 수 있도록 갈아주세요. 숲에서 발견한 아무 수치나 사용하지 마세요. 숯 안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니까요. 그 다음 플라스틱 병이 필요합니다. 바닥을 잘라내고 뚜껑에 구멍을 내세요. 뒤집어서 숯을 넣고 물을 붓습니다. 10cm라면 충분해요. 물이 다 떨어지면 마실 수 있어요. 함께 나온 숯을 걸러내려면 깨끗한 천 조각으로 뚜껑을 감싸 여과시켜 주세요. 아, 배가 고파지네요. 불을 지펴야 할 것 같아요. 아휴, 성냥도 라이터도 없네요. 임시로 불을 피울 도구가 있는지 주머니를 뒤져 살펴보죠. 아마 손전등에 있었던 배터리와 검 포장지가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호일을 얇게 잘라야 하는데 배터리의 양 끝을 연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길어야 해요. 호일의 중간 부분이 끝보다 더 얇아야 하고요. 마른 풀더미, 작은 통나무, 심지어 종이더미 등 불을 지피는 데 필요한 것들 가까이에서 불을 지피세요. 몇 초 안에 호일이 점화되어 불이 붙을 거예요. 모기는 정말 고통스럽죠? 숲에는 모기가 정말 많아요. 이 나쁜 놈들을 멀리 쫓기 위해 DIY 모기 퇴치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렌지, 레몬 또는 에센셜 오일이 가득한 다른 감귤류 과일만 있으면 됩니다. 오렌지 껍질을 벗기고 껍질을 피부에 직접 문지르고 미리 지리겨서 귀중한 에센셜 오일이 나오게 하세요. 모기를 막는 한 가지 더 유용한 방법은 부싯길에 오렌지 껍질 몇 개를 넣는 거예요. 불이 타면서 에센셜 오일이 나오고 성가신 녀석들에게 겁을 주어 쫓아내버릴 겁니다. 만약 길을 잃었는데 긴급 상황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싶으면 작은 불 3개를 피우고 잔디와 같은 녹색 초목을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 젖은 천으로 그 위를 덮어주세요. 크고 하얀 연기가 날 텐데 나란히 피운 3개의 연기는 비상을 뜻합니다. 불에 기름을 조금 넣으면 연기가 시커멓게 변할 거예요. 만약 기름이 없다면 대신 자작나무 껍질을 사용하세요. 불은 더 높게 피울수록 더 좋으니까 보일 만한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누군가 두 손을 묶었네요. 이런, 또 궁지에 몰렸군요. 제일 먼저 손목을 움직여 그 끈을 느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밧줄은 보통 단단하고 날카로운 물체로 마찰을 가하면 절단될 수 있습니다. 케이블 타이에 묶였다면 부러뜨려 보세요. 주먹을 꽉 쥐고
손가락 마디를 함께 누른 후 손을 머리 위로 올린 다음 날카롭게 내리치세요. 압력 때문에 케이블 타이가 부러질 거예요. 또한 케이블 타이로 묶은 매듭에서 빠져나와야 할 수도 있겠죠? 먼저 주먹을 꽉 쥐세요. 이렇게 하면 손목이 넓어져서 틈을 넓힐 수 있습니다. 주먹을 풀면 끈이 느슨해져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박스 테이프는 씹어서 찢을 수도 있고 물기가 있으면 더 부드러워져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침으로 촉촉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흐르는 물을 건너는 것은 보기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건널 때는 똑바르고 넓은 구간을 선택하세요. 물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살이 너무 빠르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막대기를 넣어보고 평균 걸음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인다면 다른 곳으로 건너는 것이 좋을 겁니다. 아니면 근처에 보트가 있는지 둘러볼 수도 있죠. 바보같이 굴 필요가 없어요. 해양경비대의 일상적인 순찰 비행이었습니다.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깊고 푸른 바다. 갑자기 경비대원들이 키웨스트와 쿠바 사이의 무인도에 임시로 만들어진 깃발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기 위해 150m 상공에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두 남자와 한 여자가 구조 요청을 하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즉시 도움이 필요한 것이 분명했어요. 경비대원들은 악천후 때문에 즉시 착륙할 수는 없었지만 음식, 물,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거기 있게 됐는지를 알기 위해 무전기를 내려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바하마에서 무려 33일 동안 고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이 타고 있던 보트가 폭풍에 전복되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가까운 섬으로 헤엄치는 것뿐이었어요. 그들은 또한 그 여성이 가능한 한 빨리 도움이 필요하다고 대원들에게 알렸습니다. 다음날 구조대원들은 헬리콥터를 타고 도착했고 조난자들은 키웨스트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건강에 심각한 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작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조난당한 사람들이 상황에 얼마나 잘 대처했는지, 얼마나 조리 있게 말을 하는지에 놀랐어요. 음식이나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원이 없는 섬에서 5주 동안 고립됐었는데 말이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들은 현명하게도 코코넛을 사용하여 수분을 유지하고 소라 고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구조대원들이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잘 만들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것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습하거나 젖은 나무를 태워서 연기를 내세요. 불을 삼각형으로 배열하고 커다란 돌을 쌓아서 SOS나 헬프라고 적어요. 이것은 모두 국제적으로 알려진 조난 신호들입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 위치를 옮기게 되거든 돌을 사용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화살표로 표시하세요. 구조대원들이 여러분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들을 수 있도록 도토리로 호루라기를 만드세요. 도토리 꼭지를 양손으로 잡고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사이에 끼웁니다. 도토리 꼭지 근처에 엄지손가락으로 삼각형을 만드세요. 입 가까이 대고 뚜껑이 있는 삼각형 안으로 입김을 불어요. 큰 소리를 내려면 연습을 해야 할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요. 만약 길을 잃거든 3의 규칙을 기억하면서 침착하게 올바른 순서로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우리는 공기 없이 3분, 극한의 온도에서 3시간, 물 없이 3일, 그리고 음식 없이 3주 동안 생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쉼터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고 물을 구하고 그런 다음에야 음식을 구하세요. 만약 바하마의 생존자들보다 더 운이 좋아서 성냥을 가지고 있다면 방수 처리하세요. 얇은 투명 매니큐어를 바른 후 잘 마르도록 두세요. 항상 성냥불을 붙일 무언가가 있도록 하려면 플라스틱 상자 뚜껑에 사포 한 장을 붙이고 성냥을 안에 넣어두세요. 하이킹을 위해 짐을 싸나요? 면으로 된 옷은 야생에서 여러분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땀이나 비에 젖으면 마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젖은 옷은 마른 옷보다 25배 더 빨리 열을 빼앗아가요. 얼어 죽지 않으려면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또는 양모를 선택하세요. 1시간 안에 마르는 극세사 수건을 챙기세요. 저 윙윙거리는 소리는 뭐죠? 겁을 먹고 달아나기 전에 벌의 존재가 좋은 징조라는 걸 기억하세요. 벌은 보통 물이 있는 곳에서 8km 이상 멀리 가지 않아요. 그런데 물이 더러워 보인다고요? 티셔츠나 반다나를 물 필터로 사용할 수 있어요. 티셔츠의 한쪽은 더러운 물이 든 용기에 넣고 깨끗한 물을 받기 위한 용기 위에 세워둡니다.
티셔츠 다른 한쪽은 빈 용기에 넣고 안에 물을 부으면 물이 통과하면서 여과됩니다. 여과된 물을 마시기 전에 반드시 끓이세요. 물이 다 떨어졌나요? 나무가 도와줄 거예요. 나무는 항상 대기로 약간의 물을 방출하는데 그 물을 받으면 돼요. 가지가 많은 무성한 녹색 나무를 찾으세요. 해가 뜰 무렵 잎이 가장 많은 나뭇가지 위에 비닐봉지를 묶어서 잎을 완전히 덮으세요. 봉지에 작은 돌을 넣어서 무게를 더하세요. 낮 동안 나뭇잎의 물은 이 봉지 안에 응축될 거예요. 이렇게 모은 물은 필터도 필요 없을 정도로 깨끗해요. 만약 태양 주위에 후광이 보인다면 그건 저기압이 접근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24시간에서 36시간 안에 분명히 비나 눈이 올 거예요. 만약 후광이 깨져 있다면 폭풍이 그 방향에서 온다는 것도 예측할 수 있어요. 폭풍우가 다가옵니다. 젖지 않고 따뜻하게 폭풍우를 피하려면 방수 쓰레기 봉투 미니 피난처를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얼굴 구멍을 내고 뒤집어 쓰세요. 발도 젖지 않게 하려면 봉투 2개를 사용하세요. 천둥 소리가 들리거든 천둥과 번개 사이에 시간을 잽니다. 30초 이하라면 폭풍우가 매우 가까이 있으니까 어디라도 숨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높이 홀로 서 있는 나무로부터 멀리 떨어지세요. 만약 여러 사람이 함께 있다면 모든 사람이 번개에 맞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흩어지세요. 또한 쓰레기 봉투로 A자형 대피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앙 뼈대가 될 만한 막대를 찾으세요. 봉투를 담요처럼 펴서 뼈대를 덮어요. 4개의 돌을 사용하여 모서리를 눌러줍니다.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든 말든 절대 축축한 땅이나 언덕 꼭대기에 대피 천막을 짓지 마세요. 밤에는 바람이 더욱 강해질 수 있고 피난처가 날아가는 걸 막아줄 나무가 없어요. 일단 피난처를 마련했다면 실내에 편안한 침대를 만드세요. 마른 잎이나 풀을 사용하세요. 추가 단열재로 옷이나 담요 밑에 넣습니다. 이 팁은 겨울과 여름 모두에 효과가 있어요. 우리는 몸이 만들어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열을 잃을 위험이 있어요. 밧줄이 없다고요? 식물로 직접 만들 수 있어요. 긴 풀이나 더 좋은 건 건초를 찾아서 닦거나 끈으로 엮으세요. 또한 나무 껍질이나 땅에서 주운 나뭇가지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야생, 특히 덤불이 많은 곳으로 모험하기 전에 신발끈이 나뭇가지에 걸리지 않도록 하세요. 헐거운 부분을 덕트 테이프로 발목 윗부분에 붙이세요. 그러면 적어도 끈이 엉켜서 넘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모험을 준비할 때 최소한 하나의 기본적인 매듭을 익히세요. 절 믿으세요.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리를 통해 밧줄에 무언가를 연결해야 한다면 보라인 매듭이 도움이 될 거예요. 꽉 잡아 당길수록 매듭은 더 단단해져요. 밧줄을 손 위에 놓고 그 안에 작은 고리를 만드세요. 밧줄 끝부분을 위로 당기고 아래쪽에서 고리를 통과시킵니다. 너무 복잡하다고요? 그럼 이렇게 기억하세요. 토끼가 구멍에서 나와서 나무 한 바퀴를 돌고 그리고 다시 구멍 속으로 들어가요. 네, 줄을 감고 고리를 통해 다시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이제 조이면 매듭이 완성됩니다. 만약 더 오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면 비닐봉지나 얇은 천에 싸서 밀봉하세요. 고무줄, 머리끈, 번지끈을 사용할 수 있어요. 느슨한 토양에 음식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구멍을 파세요. 배고픈 동물들이 먼저 발견하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덮으세요. 구멍을 흙으로 다시 채우고 이끼, 집 또는 잎을 깔아요. 만약 얼음이나 눈이 있다면 냉각 효과를 위해 사용하세요. 나중에 찾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 표시하세요. 이제 상하기 전까지 2-3일 휴가를 즐기고 있던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낭떠러지에서 추락한다면 추락 구간의 개수를 늘리도록 노력하세요. 거리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각 구간 동안 추락하면서 받는 충격을 완화하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어요. 떨어지는 동안 움직임을 둔화시키기 위해 수풀이나 돌처럼 튼튼한 물체를 잡으려고 노력하세요. 나뭇가지나 판자 등도 유용합니다. 지면에 추락할 때 충돌을 완화할 수 있어요. 프라이팬에 불이 붙었다면 밖으로 가지고 가지도 말고 물로 끄려고 하지도 마세요.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금속 뚜껑으로 불을 덮으세요. 이렇게 하면 불타는 데 필요한 산소의 노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처는 빠르되 유연하고 침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뚜껑을 본인과 불 사이에 두는 걸 잊지 마세요. 팬이 식을 때까지 그대로 두세요. 불이 크지 않고 제어할 만하다면 소금이나 베이킹소다를 이용해서 끌 수도 있습니다. 그나저나 베이킹 파우더나 밀가루처럼 소금이나 베이킹소다와 비슷하게 생긴 다른 조리용 가루를 쓰는 건 절대 안 돼요. 화학적 구성이 달라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겁에 질린 군중 속에 있게 된다면 여러분 주위에 공간을 만드세요. 그러기 위해선 양손을 가슴 근처에 두고 팔꿈치 높이에서 팔을 접습니다. 권투 선수들이 내부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자주 취하는 자세죠. 군중과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가지 마세요. 같은 방향으로 가되 천천히 측면으로 빠지세요. 누군가의 앞을 막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밀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만약 가족과 함께 있다면 아이들은 어깨 위에 태우고 약한 가족들은 여러분보다 앞에서 이동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안에서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뒤에서 공격한다면 발을 밟으세요. 모든 힘을 다해 발등을 노리세요. 발에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뼈 몇 개가 골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을 추격하는 게 힘들어지겠죠? 만약 차 트렁크에 갇히게 된다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SOS 신호를 보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미등 전선을 찾아보세요. 보통은 각 등에 최소 2개씩은 있습니다. 트렁크 안에 뾰족한 물건이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이 전선들 중 하나를 자르세요. 절단한 선의 양 끝을 다시 이으면 불이 들어올 거예요. 갑자기 차 브레이크가 반응을 안 한다면 동승자가 있을 경우 그들이 안전벨트를 제대로 맸는지 확인하세요. 그 다음은 비상등을 켭니다. 경적을 울리고 장거리 조명을 켜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알리세요. 강하고 갑작스럽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세요. 그런 식으로 브레이크 시스템에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조심스럽게 기어를 저단인 L에 두세요. 만약 차에 기계식 변속 장치가 달렸다면 클러치 페달을 밟습니다. 그 다음은 수동 브레이크를 이용하세요. 단 매우 천천히요. 갑작스럽게 움직이면 차체가 옆으로 미끄러질 위험이 있습니다. 차의 속력을 줄이기 위해 차선을 이리저리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빙판 아래 찬물에 빠졌으면 얼음 가장자리로 가도록 노력하세요. 빙판을 잡고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빙판 테두리는 계속 깨지게 되고 여러분의 체력은 곧 방전될 겁니다. 몸이 수면에 뜰 때까지 계속 다리로 물장구를 치세요. 그 다음은 물에서 빠져나와 물개처럼 얼음으로 기어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나왔다 해도 바로 일어서지 마세요. 몸을 땅에 펼친 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무게가 더 넓은 영역으로 분산될 거예요. 그러면 얼음이 깨질 확률이 적어지겠죠? 질식해 있는 사람을 도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임 리히 요법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손으로 주먹을 쥔 채 엄지손가락 쪽이 배꼽 위, 갈비뼈 아랫부분을 향하도록 하세요. 이 주먹을 다른 손으로 감싼 후 테이블 가장자리나 의자에 몸을 기대세요. 이제 복부 윗부분 방향으로 빠르게 눌러주는 겁니다. 기도에 걸린 무언가가 빠지기 전까지 이 동작을 멈추지 마세요. 아니면 양 팔꿈치와 양 무릎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가 두 팔을 앞으로 빠르게 뻗을 수도 있어요. 바닥에 정통으로 부딪히면서 양팔은 위를 향하게 되고 가슴과 복부는 지면으로부터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폐에 공기가 빠지면서 기도를 막은 물체가 나오기를 바라야 합니다. 물론 고통스러운 과정일 테지만 목숨은 구해줄 겁니다. 바다에 있는데 소용돌이가 다가오고 있다면 동요하지 마세요. 어느 방향으로 소용돌이가 회전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쪽 방향 그대로 소용돌이를 타며 그 물살을 이용해서 위험한 지역에서 튕겨져 나오세요. 소용돌이를 거스르기 시작하면 안으로 휩싸여 들어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물론 소용돌이가 사라지거나 아랫부분으로 갈수록 약해질 공산도 있어요. 그러니 만약 그 안에 갇히게 된다면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세요. 추락하는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다면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최대한 많은 공간으로 몸을 펼치세요. 몸의 지방과 근육은 압축될 수 있습니다.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바닥에 누울 수 없다면 앉는 것으로 대체하세요. 그냥 서 있는 것보단 낫습니다. 여러분의 등이 에어백 역할을 해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자세를 취하든 간에 머리를 꼭 감싸줍니다. 그중 제일 좋은 방법은 한 팔로 얼굴을 가리고 다른 팔은 목 뒤에 두는 거예요. 야외에 있을 때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를 만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별 다른 대피 장소가 없을 테니까요. 무릎을 꿇거나 자세를 낮춘 뒤 머리를 무릎 사이로 내리고 손으로는 귀를 막으세요. 만약 주변에 긴 물체가 있다면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그 물체로부터 그 물체 높이의 2배보다 더 멀리 떨어지세요. 다른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폭풍 사정권 안에 있다면 무사히 지나갈 때까지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지진 같은 상황들 때문에 건물 파편 아래에 깔리게 되었다면 호흡기관을 지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산소를 최대한 아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입고 있는 셔츠를 벗은 후 아랫부분을 매듭으로 묶어줍니다. 셔츠 머리 부분을 통해 머리에 써주세요. 매듭이 머리 위로 올라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얼굴을 먼지와 모래, 그리고 다른 파편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임시 후디를 만들 수 있어요. 지면으로 올라오려는 과정에서 산소도 조금이나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오리가 접근하는 것이 보이는데 집에 지하실이 없다면 욕조에 누우세요. 떨어질 물건에 대비해 베개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전문가들은 배관 덕분에 화장실 벽이 더 탄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일 화장실에 창문이 있거나 외부에 그대로 노출된 벽으로 되어 있다면 더 안전한 장소를 물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옷장이요. 벽이 더 많을수록 회오리로부터 더 안전합니다. 집에 화재가 발생하면 제일 위험한 요소는 바로 연기입니다. 불이 난 건물 안에 갇혀 있다면 자세를 낮추고 가장 가까운 출구를 향해 기어가세요. 연기는 보통 천장 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포복하면 연기를 들이마시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헝겊이나 손수건이 있다면 그걸로 입을 막으세요. 연기를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해줄 겁니다. 퀵샌드에 빠졌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머리와 양팔이 계속 지면 위에 머물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다리를 조심스럽게 흔들어 보세요. 다리가 움직인 공간이 모래로 채워질 겁니다. 최대한 빠르게 땅에 등을 쥐고 곧게 펴세요. 더 많은 지면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다리가 빠질 때까지 조금씩 계속 움직여주세요. 양팔을 이용해서 배영 동작을 해도 됩니다. 다리가 빠지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산사태에 휩쓸린 상태로 거대한 눈덩어리에 끌려 내려가고 있다면 최대한 눈 위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마치 강물을 거스르듯 온몸을 사용해 수영 동작을 하세요. 눈사태가 약해지고 있는 게 느껴지면 표면 위로 뭔가를 들려고 노력해보세요. 팔이나 다리, 스키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조대가 여러분을 찾는데 더 수월해질 거예요. 다른 한 손으론 얼굴 앞으로 작은 공기 주머니를 만드세요. 최대한 호흡을 늦춰서 산소를 최대한 많이 아껴두세요. 결론은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면 분명 운이 좋은 분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다음번에 휴가 가실 때 저는 초대하지 말아주세요.